안녕하세요. 오늘 밤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은 조선시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히 앉아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세요. 서수진이 이 집에 들어온 것은 20살 봄이었다. 시바지로. 그 호칭은 처음부터 그녀의 이름을 지웠다. 하인들은 그녀를 저 사람이라 불렀고 한씨 부인은 내가라고만 했다. 이진사는 아예 부르지 않았다. 수진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웃으면 가풍을 훼손한다고 기록되었다. 병색이 보이면 자기 관리에 태만하다고 적혔다. 무언가를 요청하면 분수를 망각했다는 문장이 장부에 남았다. 그 기록은 곧 벌의 명분이 되었다. 벌은 늘 조용했고 늘 합법적이었다. 매를 드는 법은 없었다. 소리를 지르는 일도 드물었다. 다만 식사 시간이 바뀌었고 거처가 옮겨졌고 옷가지가 줄어들었다. 모두 규율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졌다. 어느 날 수지는 마당에서 쓰러졌다. 이른 새벽부터 빨래를 하다 기력이 떨어진 것이었다. 하인 하나가 부축해 일으켰지만 한씨 부인은 그 하인을 불러 세웠다. 누가 함부로 손을 대라 했느냐? 하인은 고개를 숙였다. 수지는 그대로 마루 끝에 앉아 숨을 고르며 그날의 일과를 마저 해냈다. 저녁이 되어서야 방으로 돌아갔다. 아무도 수진의 상태를 묻지 않았다. 이틀 뒤 장부에 새 문장이 추가되었다. 몸가짐이 해이하여 일과 중 자주 쉼. 경계 요함. 수진은 그 문장을 보고 나서야 깨달았다. 이 집에서는 사람을 망가뜨릴 때 손이 아니라 장부와 말을 쓴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록은 영구적이라는 것을. 한씨 부인은 늘 예의 바른 목소리로 말했다. 내 자리를 알아야 한다. 이 집의 법도는 엄격하다. 그 말은 가르침이 아니었다. 선고였다. 수진의 거처는 사랑채와 가장 먼 별채였다. 겨울이면 찬바람이 벽 틈으로 들어왔고 여름이면 습기가 이불을 적셨다. 난방은 최소였고 옷은 해진 것만 주어졌다. 명목은 검소함의 미덕이었다. 식사는 늘 마지막이었다. 한씨 부인과 이진사가 식사를 마친 뒤 종친 어른들이 다녀간 뒤 하인들이 자리를 정리한 뒤에야 수진의 차례가 왔다. 식어버린 밥과 찌꺼기 같은 반찬이 작은 상에 놓였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숟가락을 들다 손을 멈췄다. 국 위로 떠오른 기름이 상에 있었다. 한씨 부인이 그 모습을 보고 말했다. 음식을 가리는구나. 교만해졌다. 그날 밤 수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장부에 또 한 줄이 추가되었다. 식사를 거부함. 태도 불손. 수지는 배웠다. 항의는 기록이 되고 기록은 벌이 되고 벌은 다시 학대를 정당화한다는 것을. 이 순환은 끊을 수 없었다. 그래도 수지는 견뎠다. 견디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씨 부인은 말했다. 내 역할은 단 하나다. 그것만 해내면 된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존재의 전부를 한 가지 기능으로 축소하는 선언이었다. 수지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다. 그것도 언젠가 쓸모 없어질 도구였다. 어느 봄날 수지는 마당 한쪽에 핀 매화를 보았다. 잠시 그 앞에 서 있었다. 꽃을 보는 것조차 사치라는 걸 알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숨을 쉴 수 있었다. 한씨 부인이 그 모습을 보았다. 할 일이 없어 꽃 구경을 하는구나. 그날 이후 수진의 일과는 2배로 늘어났다. 이진사는 그 모든 순간에 고개만 숙였다. 말이 없었다. 개입이 없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잔혹한 방관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수진은 어느 날 밤 생각했다. 이 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한씨 부인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침묵이라는 것을. 그 침묵 속에서 수진의 존재는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다. 임신 소식은 조용히 퍼져나갔다. 수진의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은 그의 가을이었다. 입덧이 심했고 아침마다 기력이 떨어졌다. 하인 하나가 그 모습을 한씨 부인에게 전했고 의원이 불려왔다. 맥을 짚은 의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기입니다. 한씨 부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눈빛이 차가워졌다. 이진사는 잠시 수진을 바라보았으나 곧 시선을 거두었다. 축하의 말은 없었다. 격려도 없었다.
그날 저녁 한씨 부인이 수진을 불렀다.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 그 말은 보살핌이 아니었다. 새로운 통제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부터 수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거처가 옮겨졌다. 사랑채에서 가장 먼 별채, 그 중에서도 가장 낮고 좁은 방이었다. 명목은 태교를 위한 조용한 환경이었지만 실상은 격리였다. 마당이 보이지 않는 곳, 사람들의 발소리가 닿지 않는 곳에 수진은 갇혔다. 아이를 위해서다. 한씨 부인은 그 말을 반복했다. 그 말은 모든 것을 정당화했다. 식사도 바뀌었다. 태교라는 명목으로 음식의 양이 줄어들었다. 한씨 부인은 말했다. 과식은 아이에게 해롭다. 절제가 미덕이다. 하루 두 끼, 그것도 죽과 나물 몇 가지뿐이었다. 수지는 늘 배가 고팠다. 밤이면 허기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요청할 수 없었다. 요청은 곧 아이를 생각하지 않는 이기심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외출은 전면 금지되었다. 몸조리를 해야 한다. 바람을 쐬는 것조차 위험하다. 수지는 그 좁은 방 안에서만 지내야 했다.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곳이었다. 하루 종일 어둠 속에서 배만 불러오는 자신을 바라보며 수지는 점점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되어가는 기분이었다. 임신 넉 달째 수진이 쓰러졌다. 아침에 일어나려다 현기증이 심해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발이 차가웠다. 하인이 급히 한씨 부인에게 알렸다. 한씨 부인은 방문 앞까지 왔으나 들어오지 않았다. 문틈 너머로 말했다. 의원을 부르지 마라. 아이를 위해서 참아야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지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아이를 위해서라는 말은 보호가 아니라 도망을 봉쇄하는 문장이라는 것을. 수지는 혼자 힘으로 일어나 벽에 기대앉았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날 하루를 그렇게 버텼다. 저녁이 되어서야 죽 한 그릇이 들어왔다. 식어 있었다. 임신 5달째 한씨 부인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아이의 교육은 태중부터 시작된다. 매일 아침 수지는 경전을 읽어야 했다. 한씨 부인이 직접 가져온 책이었다. 열여전, 여사서, 내훈. 모두 여자의 덕목과 순종을 강조하는 글들이었다. 아이에게 들려주어라. 소리내어 읽어라. 수지는 매일 2시간씩 그 글들을 읽었다. 목소리가 쉬어도 멈출 수 없었다. 한씨 부인은 가끔 문 밖에서 듣고 있었다. 목소리가 작거나 끊기면 다음날 식사가 더 줄어들었다. 태교의 정성이 부족하다. 그렇게 적혔다. 임신 6달째 수진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다. 배는 점점 불러왔지만 팔다리는 가늘어졌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밤마다 아이가 발로 차는 느낌에 잠을 설쳤다. 그러나 호소할 곳은 없었다. 어느 날 밤 수지는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았다. 달빛조차 흐릿했다. 그녀는 배에 손을 얹고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아이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이진사는 그 모든 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임신 소식을 들은 뒤로 단 한 번도 수진을 찾지 않았다. 거처를 지나칠 때도 고개를 돌렸다. 안부를 묻지 않았다. 의원을 부르지도 않았다. 수진은 알았다. 그에게 자신은 여전히 시바디일 뿐이고 아이는 그저 대를 이을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한씨 부인은 말했다. 아이만 무사하면 된다. 내 몸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은 명령이었다. 그리고 선고였다. 겨울이 왔다. 수진의 방은 난방이 최소였다. 태교에는 약간의 추위가 좋다는 이유였다. 밤이면 이불을 뒤집었어도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아이가 차가워질까 두려웠다. 어느 날 아침 수지는 문득 생각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모든 게 끝날까? 아니면 더 깊은 지옥이 시작될까?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집에서 아이는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사슬이 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슬은 한씨 부인이 쥐고 있었다. 아이는 한겨울 새벽에 태어났다. 진통은 하룻밤을 넘겼다. 수지는 좁은 방 안에서 홀로 신음했다.
산파가 불려왔으나 한씨 부인의 지시로 최소한의 개인만 허락되었다. 자연스러운 순리를 따라야 한다. 그 말은 방치와 같았다. 수지는 이불을 움켜쥐고 비명을 삼켰다. 소리를 지르면 품위를 잃었다고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새벽 첫 닭이 울 무렵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아들이었다. 산파가 아이를 씻겨 포대기에 싸는 동안 수지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의식이 흐릿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들렸다. 종손입니다. 그 말이 복도를 타고 퍼져나갔다. 한씨 부인이 가장 먼저 도착했다. 그녀는 아이를 보았으나 수지는 보지 않았다. 이진사가 뒤따라 들어왔다. 그는 아이를 한참 들여다보았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감정이 스쳤다. 종손이다. 그 말에는 안도와 만족이 섞여 있었다. 수지는 그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무도 그녀에게 축하를 건네지 않았다. 역할을 다했다는 말도 없었다. 다만 산파가 약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생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다. 이틀 뒤 집안의 소식이 공식적으로 알려졌다. 종친 어른들이 찾아왔다. 축하 인사와 함께 족보를 논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대청마루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펼쳐졌다. 혈통이 확실하니 종손으로 기록해야 한다. 어른 하나가 말했다.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족보를 고치는 일은 신중해야 했지만 종손의 탄생은 예외였다. 한씨 부인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표정은 평온했으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그때 한 어른이 물었다. 어미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진사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서수진입니다. 그 이름이 대청마루에 울려 퍼졌다. 족보를 기록하는 사람이 붓을 들었다. 종손의 이름 옆에 어미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다. 서수진. 그 석자가 종이 위에 새겨졌다. 한씨 부인은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족보에 적힌 이름은 지울 수 없었다. 그것은 가문의 기록이고 대를 이은 증거였다. 수진의 이름은 이제 이 집안의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되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종친 어른들이 아이를 보러 올 때마다 그들은 수진의 거처를 물었다. 아이의 어미는 어디 있는가? 한씨 부인이 대답을 망설이면 어른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종손의 어미를 왜 이런 곳에 두었는가? 수진의 거처가 문제 삼아지기 시작했다. 별채 끝에 좁은 방은 종손의 어미가 머물 곳이 아니었다. 어른 하나가 이진사에게 말했다. 아이를 제대로 기르려면 어미의 처소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이진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수진의 거처가 옮겨졌다. 사랑채와 가까운 곳, 햇빛이 잘 드는 방으로. 여전히 정실의 거처보다는 낮았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한씨 부인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입을 열지 못했다. 아이가 100일을 맞이할 무렵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다. 종친 어른들이 아이의 교육을 논하기 시작했다. 누가 그를 가르칠 것인가, 어떤 스승을 모실 것인가. 그 자리에서 한 어른이 물었다. 아이의 일상은 누가 돌보는가? 이진사가 대답했다. 유모와 하인들이 돌보고 있습니다. 어른은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옳지 않다. 종손은 어미의 손으로 자라야 한다. 그 말에 여러 어른들이 동의했다. 아이의 교육과 양육에 대한 결정권이 수진에게 넘어오기 시작했다. 어른들은 수진에게 직접 물었다. 아이는 잘 자고 있는가? 아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방식으로 기르고 싶은가? 수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 질문들 하나하나가 그녀의 위치를 바꾸고 있었다. 더 이상 그녀는 시바지가 아니었다. 종손의 어미였다. 한씨 부인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나 아무도 그녀에게 묻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한 어른이 이진사에게 말했다. 종손의 어미를 소홀히 대하면 집안의 화근이 된다. 예를 갖춰 대우해야 한다. 그 말은 명령이었다. 다음 날부터 수진을 대하는 하인들의 태도가 바뀌었다. 부인이라는 호칭이 조심스럽게 붙기 시작했다. 식사는 따뜻할 때 들어왔다. 옷가지도 새 것으로 바뀌었다.
한씨 부인은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아이가 첫돌을 앞두고 종친회의가 열렸다. 종손의 미래를 논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한씨 부인도 수진도 그 자리에 참석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한 어른이 말했다. 종손이 자라면 제사를 지낼 것이다. 그때 어미가 함께 해야 한다. 그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었다. 수진이 이 집안의 제사에 참여할 자격을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한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평생 이 집안의 제사를 주관해왔다. 그것이 정실 부인의 권위이자 존재 이유였다. 그러나 이제 그 자리에 수진이 들어오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한씨 부인은 혼자 사랑채로 돌아갔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당 너머로 수진이 아이를 안고 걷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권위가 혈통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사실을. 아무리 정실 부인이라 해도 아들을 낳지 못한 여자는 종손의 어미보다 낮은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날 밤 한씨 부인은 잠들지 못했다. 수진은 아이를 재우며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다. 그녀의 손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천천히 움직였다. 그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수진은 복수를 서두르지 않았다. 아이가 두 돌을 넘기고 세 돌이 다가올 무렵까지 그녀는 조용히 지냈다. 하인들을 대할 때도 낮은 목소리를 유지했고 종친 어른들 앞에서도 겸손했다. 한씨 부인에게도 여전히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수진은 관찰하고 있었다. 이 집안의 모든 규칙을, 모든 절차를, 모든 권력의 흐름을. 한씨 부인이 자신을 짓밟을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방식들을. 그리고 설계했다. 첫 번째 조치는 호칭이었다. 어느 봄날 수진은 집안의 하인들을 조용히 불러 모았다. 대청마루 한쪽에 그들을 세우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 이 집안의 호칭을 바로잡겠습니다. 하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들었다. 저를 부를 때는 안주인이라 하십시오. 한씨 어른은 전주인 어른으로 부르면 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나 한씨 부인께서는 수진이 그의 말을 끊었다. 종손의 어미가 곧 이 집의 안주인입니다. 이것은 가래에 따른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과거 한씨 부인이 명령을 내릴 때와 똑같은 톤이었다. 어기는 자는 가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인들의 호칭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며칠이 지나자 자연스러워졌다. 수진을 안주인이라 불렀고 한씨 부인을 전주인 어른이라 불렀다. 한씨 부인은 그 변화를 들었으나 항의하지 못했다. 종친 어른들 앞에서 호칭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일이었다. 두 번째 조치는 거쳐였다. 수진은 이진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공손하게 절을 올린 뒤 말했다. 전주인 어른께서 연로하십니다. 좀 더 편안한 곳에서 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진사는 고개를 들어 수진을 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어디를 말하는가? 별채 안쪽 방이 좋을 듯합니다. 조용하고 햇빛도 잘 듭니다. 이진사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한씨 부인의 고집을 다루는 것이 귀찮았고 수진의 제안이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렸다. 그리하거라. 며칠 뒤 한씨 부인의 거처가 옮겨졌다. 별채 안쪽 마당이 보이지 않는 곳, 손님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한때 수진이 머물렀던 바로 그 방향이었다. 부인은 항의했다. 내가 왜 이런 곳으로 가야 하는가? 수진이 대답했다. 어른의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조용히 쉬셔야 합니다. 나는 쉬고 싶지 않다. 그러나 가래에 따르면 연로하신 분은 정무에서 물러나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씨 부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수진이 사용한 논리는 한때 자신이 수진을 통제할 때 쓰던 바로 그 방식이었다. 세 번째 조치는 제사였다. 가을이 되어 시제가 다가왔다. 집안의 가장 중요한 의례였다. 한씨 부인은 평생 제사를 주관해왔다. 제수를 준비하고 진서를 감독하고 모든 절차를 이끌었다.
그러나 그해 수진이 먼저 움직였다. 제사 준비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진사가 물었다. 내가 할 수 있겠는가? 종손의 어미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어른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한씨 부인이 끼어들었다. 내가 해왔던 일이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제 어른께서는 쉬셔야 합니다. 절차상 종손의 어미가 주관하는 것이 옳습니다. 종친 어른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맞다. 종손이 있으니 그 어미가 제사를 준비해야 한다. 한씨 부인은 입을 다물었다. 제사 당일 수진은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진행했다. 제수를 준비하고 진서를 감독하고 종친 어른들을 맞이했다. 한씨 부인은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제사가 끝난 뒤 한 어른이 말했다. 잘했다. 앞으로도 이리 하거라. 그 한마디로 제사의 권한은 완전히 수진에게 넘어갔다. 한씨 부인은 더 이상 제사 준비에 관여할 수 없었다. 이유는 단 하나. 절차상 필요 없음. 네 번째 조치는 재정이었다. 수진은 곳간의 출납 장부를 요청했다. 이진사가 망설이자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아이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진사는 장부를 넘겼다. 수진은 며칠 동안 장부를 검토했다. 그리고 새로운 출납 방식을 제안했다. 앞으로 모든 지출은 제가 승인하겠습니다. 한씨 부인은 전주인 어른께서는 개인 용도의 지출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진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집안 살림에 관심이 없었고 수진의 제안이 오히려 자신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처럼 보였다. 다음 날부터 곳간 출납에서 한씨 부인의 이름이 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자유롭게 물품을 꺼낼 수 없었다. 옷 한 벌, 비녀 하나를 가져가려 해도 수진의 허락이 필요했다. 한씨 부인이 항의했다. 이것은 내 집안의 물건이다. 수진이 대답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재정은 안주인이 관리하는 것이 법도입니다. 나도 안주인이다. 아닙니다. 전주인 어른이십니다. 한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닫았다. 그날 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평생 자신이 관리하던 곳간, 자신이 장악하던 집안 살림이 모두 빠져나갔다. 모든 조치는 법도였다. 수지는 한 번도 법을 어기지 않았다. 폭언도 폭력도 없었다. 다만 가래와 종법, 그리고 이 집안의 규칙을 정확히 따랐을 뿐이었다. 그것은 과거에 한씨 부인이 수진에게 쓰던 방식 그대로였다. 겨울이 왔다. 한씨 부인은 별채 안쪽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난방은 최소였다. 식사는 늘 마지막에 들어왔다.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 수지는 대청마루에서 아이와 함께 있었다. 하인들이 안주인이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종친 어른들이 찾아와 인사를 건넸다. 한씨 부인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복수는 소리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잔혹한 복수는 같은 방식으로 되돌려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봄이 왔다. 종친회의가 열렸다. 아이의 교육 방침을 정하는 자리였다. 수지는 준비한 문서를 들고 대청마루에 올랐다. 한씨 부인도 구석에 앉아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수지는 조용히 장부 하나를 꺼냈다. 오래된 종이었다. 한 어른이 물었다. 그것은 무엇인가? 과거 기록입니다. 수지는 장부를 펼쳤다. 그 안에는 한씨 부인이 수진에 대해 남긴 모든 문장이 적혀 있었다. 가풍을 훼손함, 자기관리 태만, 분수를 망각함, 태도 불손, 몸가짐 해이함. 수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갔다. 어른들은 침묵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전주인 어른께서는 가풍을 어지럽히는 언행이 잦으셨습니다. 한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것은 너에 대한. 수진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맞습니다. 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 기록을 남기신 분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어른 하나가 물었다. 무슨 뜻인가? 이런 기록을 남기는 사람은 스스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 집안의 법도였습니다.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해했다.
기록은 곧 진실이었다. 한씨 부인이 남긴 그 모든 문장이 이제 그녀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앞으로 아이의 교육에 혼란이 없도록 기록에 남길 만한 언행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로 한씨 부인의 평판은 끝났다. 여름이 지나갔다. 한씨 부인은 더 이상 어떤 자리에도 불리지 않았다. 제사에도 회의에도 손님 접대에도 그녀의 이름은 모든 명단에서 빠졌다. 말을 꺼내려 하면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한씨 부인은 입을 다물었다. 과거 자신이 수진을 침묵시키던 바로 그 방법이었다. 가을이 왔다. 한씨 부인의 식사는 늘 마지막이었다. 식어버린 밥과 남은 반찬. 그녀가 항의하면 하인들은 말했다. 안주인의 지시입니다. 난방도 최소였다. 절약이라는 명목이었다. 옷까지도 해진 것만 주어졌다. 검소함을 위해서였다. 모든 것이 과거 그녀가 수진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였다. 겨울이 왔다. 한씨 부인은 추운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은 떨렸고 입술은 파랗게 질렸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대청마루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아이와 함께 있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한씨 부인은 그 빛을 바라보다 물었다. 나는 이제 무엇이냐? 수진이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한씨 부인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부인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자리입니다. 한씨 부인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이진사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그는 복도 저편에 서 있었다. 한씨 부인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돌렸다. 끝내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한씨 부인의 이름은 집안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봄이 다시 왔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서수진을 씨바지라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정실 부인이었고 이 집의 법도를 정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한씨 부인은 살아있었으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어느 날 아침 수진은 마당의 핀 매화를 바라보았다. 과거 그녀가 이 꽃을 본 뒤 벌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이제 그 꽃은 그녀의 것이었다. 아이가 그녀의 치마를 잡아당겼다. 어머니, 수진은 아이를 안아 올렸다. 그리고 생각했다. 살아있었으나 존재하지 않는 사람, 이 집에서 그보다 더 잔혹한 벌은 없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